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 더 계시잖아요. 한 분요? 올 거야. 잠시만요. 네, 저희 오늘 강의를 진행할 권준기 그리고 이승재 신청규 강사님 모시고 왔고, 저는 이제 강서구에서 여성 전용 PT샵에서 코치 생활을 좀 하다가 현재는 이제 그 지점 여러 개의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장기 회원님들의 수업을 맡고 있고요. 네, 이제는 여기 신청규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에서 웰무브라는 운동센터를 이제 오픈해서 운영 중이고요. 저는 병원 그냥 그 관절 척추관절 재활병원에서 경력이 있고 이제 특수 재활을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뇌병변이라든지 뭐 발달 재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척추 관절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또 다음에 또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같이 이제 연구원 신분으로 이제 일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나이드 자문위원으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출발이 조금 늦긴 했지만 첫 번째 순서는 네, 여기 지금 목차가 있는데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졸리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생리학부터 이제 이승재 강사님의 선수 트레이닝에 관련된 재활 프로토콜, 마지막에 신청규 대표님께서 이제 임상 측정 방법론에서 이제 활액낭염에 관한 파트를 하나 다룰 거고 실습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이거는 어차피 파일 제가 나중에 배부를 해드리면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분. 미안한데 좀 땡겨줘. 의자를 하나 더. 아니 여기 안 불편하면 의자 넣으면 더 좁을 것 같아. 선생님 커피 좀 주세요. 네. 생략 파트가 여러분들의 어떤 실무적인 능력은 당연히 뛰어나시겠지만 제가 수준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늘은 제가 진행할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만한 생리학적인 내용들을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작은 스몰 토크로 하나 시작을 할 건데, 네이버 지식인에서 예전에 제가 답변을 달았던 내용이에요. 질문을 제가 좀 정리와 가동성 있게 바꿔놓은 게, 보통 저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를 하고 또는 기회 운동을 시키고 유산소 운동을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럼 저희가 그냥 기초적으로 공부를 했던 이론에 의하면 탄수화물 내지 글리코겐을 어느 정도 소진을 시키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게 지방대사에서 도움이 되는 대사 과정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이제 멈춘 트레이너분들이 절반 정도, 그리고 저는 믿고 있고 선생님들께서 더 그 나아가서 왜 그렇게 이론이 결정되어 있는지 이제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맥락인데, 그럼 이 줄 봤을 때 이분께서는 또는 저희 회원님이 될 수 있겠죠? 유산소 운동이 저강도가 아니라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서, 근데 또 제안한 게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진행하고 글리코겐이 소진됐다는 가정에서 또다시 잔여 체력을 다 소진시킬 수 있는 유산소 고강도 운동을 진행하면 대사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이랬을 때 그럼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 대사가 일어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보면, 이런 고민을 선생님께서 혹시 해보셨나요? 네. 네. 다시 나가겠습니다. 정답이라 하긴 그렇고 가장 이제 적합한 방향은 나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다뤄볼 겁니다. 만약에 대답을 고민을 못하게 되면 회원님이 시무룩하고 옆에 지나가시던 대표님께서 머리를 감싸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미리 어느 기전을 이해하고 나서 정리된 문장을 한 3에서 5초 정도 생각을 한 후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신뢰가 축적되고 실질적인 추가 결제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거는 답변의 예시인데, 오른쪽에서 저희가 조금 이따 다룰 내용이 뭐 글리코레시스 그리고 이런 생합성 과정도 나오고 글리코네오제네시스가 나오는데, 이게 용어가 아주 영어를 다루다 보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글리코 또 어떤 거 이렇게 말이 비슷해서, 보통 저 해부학은 많이 너무 전문적으로 아실 거예요.
해부학은 한글 용어 그리고 한자 영어까지 다 암기를 하고 이해하셨겠지만 생리학도 용어가 비슷한 게 섞여있기 때문에 제 권고는 한글 위주로 좀 생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하는 게 해부학과 약간 반대 방향이 되죠. 이게 좀 적합하고 자 그럼 이거를 다 읽기보다는 결론을 미리 도출해보면 지방만 빠지는 게 당연히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글리코겐을 체내에서 소진시킨다는 게 1시간 정도의 근력 운동으로는 일반인 수준에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 메타 분석도 있고 보통은 3시간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운동에서야 실질적인 글리코겐 소진이 일어나고 저희가 선생님께서 아시겠지만 근육 내 글리코겐 소진하는 건 특정 부위를 만약 고립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근육 위주로 글리코겐 소진하게 되지 전신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 단백질과 지방 다 소진되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더 약간 깊게 질문하셨다면 저희가 설명하기를 그냥 지방 잘 빠져요가 아니라 두 개 다 소진이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간의 근손실을 감수하지만 전체적인 열량을 더 추가적으로 소진을 시키는 맥락이다.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답변의 퀄리티가 다양한 분야에서 나왔을 때는 저는 여성전용 PT샵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뭐 수백 회 이상 수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의사분들도 만족하셨고 아까 그 질문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 전에 좀 우회해서 다시 저희가 수업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게 많을 거예요. 정보도 유튜브에서 어떤 게 노출되다 보면 저희가 공부했던 거랑 다른 게 계속 노출이 되게 되고 저희도 모르게 세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확립이 된 거는 다시 되짚어 가기 위해서 논문을 제가 정리를 여러 개 했지만 대표적인 그냥 문장, 딱 핵심 문장만 다뤘습니다. 그럼 봤을 때 심장의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기능의 향상도 되고 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운동대사에서 심장에 어떤 핵심 간접이 있는가 여기서 그러면 그죠 심근세포의 증식과 성장에 기여를 하되 너무 급격한 운동이 축적이 되면 돌연사의 위험도 증가한다. 이런 돌연사의 위험성은 일반인 영역에서는 물론 크지 않지만 선수 쪽 특히 보디빌딩 정통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약물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는 강도 높은 게 측정되면 꼭 저희가 젊은 연령에도 노인 연령이 아니라 젊은 연령에도 심장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옆에 보시면 이 정도 그림 수준은 괜찮으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위에를 다 보진 않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저희가 유산소, 무산소에서 어느 쪽에서 조금 더 기여가 많이 필요할까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네 그리고 저기서 ATP도 그리고 대사 과정도 네 포스파겐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저 중간 질문 하나만. 네. 그 아까 전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처음 뵙겠습니다. 쭉 돌아가면은 그 질문의 요지가 네. 유산소성 운동을 했을 때 네. 이제 무산소성 운동에 근접하게 강도가 올라갔을 경우 단백질 대사가 촉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네. 거잖아요.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후반에 다룰 질문을 하지만 미리 네.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글리코겐을 소진한다는 행위가 저희 근력 운동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근육 내에 글리코겐을 특정 근육에서 소진을 하고 나서 소진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건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미 소진이 된 상태 또는 공복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근력 운동이 끝나고 나서 유산소를 들어가게 되면 또는 고강도의 유산소를 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그 단어에 국한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그냥 운동 바이 운동 그냥 힘든 운동하고 나서 특정 부위 고갈된 상태에서 다시 특정 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단백질 대사가 촉진되는가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두 개다. 지방 물론 이따 후반에 이제 메타볼리즘을 할 때 나오는데 단백질 대사 또한 지방 대사와 같이 작용을 해서 그럼 전체적인 열량 감소가 있다. 포도당과 같이 촉진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딱 하나만 표시를 해뒀고요.
제가 유산소성과 저항 운동을 들어갔을 때 심장 내에서 발생하는 또는 기능 향상은 심실의 확대와 그런 비대, 그럼 확장과 비대를 좀 약간 구분하는 그냥 딱 하나의 포인트는, 확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근력 운동의 편이 됐기 때문에 근육이 약간 심장과 관련 근육이 얇아지면서 퍼진 개념이라면, 비대는 두꺼워지는 개념으로만 딱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말 상태를 제가 관찰하지 않을 거고요. 운동 중에는 ATP 과정은 이제 학습에서 생리학 학습을 하실 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여기서 지방산화 그리고 락테이트를 저희가 이제 나열을 할 때는 젖산과 젖산염을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조금 노출되어 있는 이론이 피로물질이라는 개념이 조금 해롭다가 아직은 좀 가봐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학습할 때는 젖산염 내지 이 피로물질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저희 운동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죠. 그러면 이 그림과 아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이 친구는 지속적인 ATP 공급이 필요하니까 수축 그리고 이온의 향상성, 네, 그리고 아나볼릭의 저희 아나볼릭의 과정, 대사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아까의 질문을 다시 들어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문장을 정리해봤어요. 아까 단백질 대사가 더 촉진될 것이란 이 사견이 아닌 이론적인 가장 근접한 결과는, 물론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가 힘들긴 하지만 가정을 했을 땐 근단백질, 그럼 합쳐버렸죠. 제가 좀 단백질, 근단백질 그리고 지방 동원이 증가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력한 감각 때문에 그 운동 능력을 끌어내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미리 혹시 교부해드린 자료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맞어요. 제가 양구 보호를 위해서 이걸 미리 가려놨었는데, 이 내용은 젖산염 역치 테스트와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하나하나 파트를 봤을 때 글리코리시스 아까 나왔던 친구, 그리고 글리코제네시스 그 전 과정을 이렇게 축약된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관찰 있게 봐야 될 건 이 두 파트죠. 이 두 파트가 아까의 질문을 축약하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시크 사이클, 아까 저희 미토콘드리아 중요하다고 말씀드려 볼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말레이터, 옥시데이트 그리고 아스피콜레이가 이 대사 과정에서 이제 포스파겐 시스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럼 이 글리코리시스에서 피루부산을 변환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따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 거예요. 이 표를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망가실 것 같아서 제가 숨기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저조차도 사실 석사라는 게 공부를 시작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생리학 어떤 이론을 들어갈 때 너무 겁을 먹지 말고 파트 하나를 쪼개서 공부를 하고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의 결론을 다시 노출해보면 저희가 딜레마에 하나 빠지게 돼요. 고강도 근력 운동으로 탄수화물 지배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저희가 답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유산소 운동에서 지방대사의 비율이 오히려 적어지진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셨을 선생님 많으셨을 거예요. 그냥 지방대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력운동 진행 수업 내지 수업을 하고 저 러닝머신 트레드밀 타주세요 하는 맥락이 추가적인 지방 소모, 탄수화물 대사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기를 지방대사를 촉진할 것 같은데, 운동 순서에 따라서 오히려 유산소적인 능력, 지방 감량을 더 초점을 맞춘다면 근력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적인 초점을 맞춰서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딜레마를 봤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수업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가 들어간 거지, 개인 운동을 했을 때는 만약에 지방 감량에 초점을 맞춘다면 약간의 근력적인 스트레칭 내지 신장성 운동 한두 세트를 진행하고 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유산소 정도를 먼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로울 것이다 라는 게 현재까지 메타 분석에서 대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미리 아까 이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이것도 교부된 자료에서는 제가 이 논문들의 제목만 띄워놓고 자료를 가려놨어요. 그럼 제가 이 짧은 이 파트는 4, 5분 정도로 다룰 건데, 여러분들께서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런
급한 체중 감량 저희가 항상 많이 다뤘죠. 급진적인 체중 감량 그리고 아까 다뤘던 이런 세포 메커니즘에 대해서 축약된 문장들 대표적인 문장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려져 있던 게 노출이 되니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자, 이 파트는 그럼 이 주황색 표시를 봤을 때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에서 인슐린 민감성은 저희가 다룬 내용이 있죠. 인슐린 민감성에서 RE는 저항성 운동이죠.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합성 과정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 오른쪽 파트로 왔을 때 그럼 세포 대사관은 하이프리퀀시 패티그가 그럼 말 그대로 직역으로 고주파 필요로 말을 쓰는데 그럼 고주파의 반대 영향도 있고요. 저 용어의 뜻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밑으로 봤을 때 롤모터 뉴런에서 기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아래 운동 신경원에서 기인에서 세포 메커니즘이 근력 운동을 진행할 때 대사의 출발이 됩니다. 그럼 이 아래 파트들은 급진적인 체중 감량 이거 중간에 제가 하나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똑같이 체중 감량인데 이 파트는 신장 손상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고는 있어야 해요. 일반인 분들께서 회원님들께서 운동을 진행할 때 신장 손상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수업을 하진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실력이 뛰어나고 이미 선생님께서는 전문 보디빌딩 선수분들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앞으로 계실 겁니다. 전문적인 선수 트레이닝 할 때 생각보다 많은 결과가 투기 종목류에서 그럼 투기도 스타일이 이런 보디빌딩과 겹치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신장 손상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럼 이 가능성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고들을 봤을 때 영양제가 마늘을 먹으면 암 발생 확률이 0.00 증가한다 이런 것보단 당연히 큽니다. 그런 과장 표현보단 신장 손상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내용도 이렇게 동일하게 겹쳐지게 되고 체중 감량의 미리 포인트가 5%. 자, 이 5%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체중 감량에서 5%라는 숫자는 또 급진적인 체중 감량. 저희가 선수들이 먼저 약간 임상 대상자가 된 느낌이에요. 대회를 출전하고 겨루기를 하고 이럴 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불가결인데 그러면 대체 얼마나 체중 감량을 퍼센티지 제한해야 급진적인 체중 감량을 제한해야 기능 향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럼 이것도 베타 분석에서 5%. 네, 5%가 나오고 보시면 네거티브 헬스 임팩트는 저희 이걸 염두에 두고 하진 않고요. 실질적인 그리고 건강에 깨치기보다는 청소년기 또는 성장기의 선수들에게는 호르몬 교란 때문에 급진적인 체중 감량이 제한되게 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5%라는 이 제한사항도 사실은 성인 선수들에 해당하는 거죠. 유소년 선수들은 가능하다면 주기화를 통해서 최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돌고 돌아서 아까 그 질문에 결과가 나와서 오케이 그럼 이 질문자님 회원님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단백질 모두 쓰는 거구나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저희의 이제 딜레마의 끝에 왔죠. 공복 상태가 추가됐습니다. 아예 공복 상태에서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글리코겐이 부족할 때 혈중에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용을 못했을 때는 혹시 선생님께서 이 공복 운동 상태에서 저강도 운동 하는 메커니즘 또는 회원님들께 이렇게 지도해 본 적 있나요? 공복 상태에서 지방 감량 잘 된다 그런 느낌으로 지도를 하셨을까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공복을 가지고 운동을 하라고 지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 이 이론에 접근해서 하기보다는 그 회원님들의 일상 내지 업무 스케줄이 있으니까 스케줄에 맞춰서 아마 지도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거 이론에 빠지지 못하고 그러면 만약에 일정이 가능하다면 여유 체력과 실제 업무 스케줄이 가능하다면 봤을 때 자, 이분의 케이스가 아까 나왔던 3시간 이상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강도 운동인데 그 심폐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양극화 훈련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양극화 훈련이라는 말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이클 선수들 자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그 메커니즘은 저강도나 고강도의 하나에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중에서 장거리 선수들은 필수 불가결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외에서는 네. 양극화 훈련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 진짜 이유를 강도, 찾아보셨나요? 네, 인듀런스 북이라고 하는 네. 책 있었는데 그래서 해외 선수들의 사이클은 오히려 이제 양극화 훈련 대신에 네. 중저강도 훈련을 통해서 심폐지구력 향상을 이제 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상황적인 별 특수성 훈련으로 네. 이제 뭐 중고강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 이유가 일단 제가 일반인 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양극환련을 말씀드렸는데 선수들 개념에서는 양극환련이 선수에게 좋은 건 회복 능력, 그죠? 저강도성 운동과 고강도성을 혼합했을 때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예를 축구 선수로 설명을 들면 그렇죠. 회복 짧은 기간, 짧은 시간 그 운동을 해서 급격하게 소진되는 에너지를 다시 회복을 하는 피로를 경감할 수 있는 맥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반인 분들과 선수들의 차이는 저희 한국에서는 아직 혼용 사용하긴 합니다. 혹시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일반인이라고 따졌을 때 네. 사실은 그 개인의 스케줄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일반적으로 회원분들이 어떤 시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탄수화물 섭취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해 섭취하신 경우는 많이 없고요. 바쁘니까 대충 때우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유산소 기능과 이제 무산소 기능 둘 다 사용하잖아요. 비율적으로만 좀 어느 정도 다를 뿐이죠. 그리고 유무산소성.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 비율이 조절이 되고 이제 거기서 어떤 사이클이 더 많이 돌게 될지는 이제 저희가 산소 섭취량에 따라서 좀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양극화 훈련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 해당 대상자의 신체 능력도 충분히 따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훈련을 할 때 이제 저강도에서는 괜찮은데 고강도로 올라갈수록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원이 중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는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분들은 고강도 훈련을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이 온다는 자체가 일단 이분들의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민감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단순히 어떤 측면에서 이분이 민감도가 올라갈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양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서 또 그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양극화 훈련이 얼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대상자를 이제 보고 고려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양극화 훈련이라는 이론에 이 사람을 끼워 넣는 것과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운동을 넣는 것과 이제 두 개에서 얼만큼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의 효과를 저희가 가장 적합한 거를 지도해드리고 컨디션에 맞춰야 되는데 양극화 훈련을 이제 그쵸,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제가 깔릴 때도 당연히 신체 이상이 없으면서 또 컨디션에 따라서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봤을 때 저희가 그럼 전제가 일단 건강한 사람인데 저희 대학원에서 이런 측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젖산 역시 테스트라 경사해서 그 젖산염 역시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운동을 이제 권장을 해드릴 때 그렇죠. 이론에 국합한 실제로는 이제 침습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측정을 하는데 네. 저희 현장에서는 불가하는 얘기죠. 헬스장에서.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 젖산염 테스트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어떤 것들을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토크 테스트를 많이 써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트레드밀에서 뛰게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버피 같은 거 시키면서 토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의 있던 뭐 어떤 역치를 일단 파악을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무산소성 대사가 좀 더 촉발되는 그 시점을 예측을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이제 필드에서도 일을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정밀 측정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이제 양극화 훈련을 배치를 하시는지 저희가 오차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가 후임 코치분들을 교육을 해드릴 때는 네네. 이론적으로 그냥 가장 원래 유산소적인 운동을 시작할 때 권장되는 게 안전 가이드라인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럼 저희 들어갔을 때
임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기 좋지만 실질적으로 옆에 지도자가 붙어서 보통은 대화하면서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과 호흡의 빈도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트레드밀에서 만약에 실내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발의 진폭과 소리를 확인합니다. 소리가 크다는 게 그냥 그분의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지만 충격이 발생할 크기가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발휘되어야 되는, 제가 돌아야 되는 순환 능력이 더 크게 요구되고, 그러면 먼저 거꾸로 봤을 때 특정 근육군, 대근육이나 조절하는 소근육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을 때 바뀌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실제 교육하는 건 대화와, 저는 이제 제가 필드에 있을 때는 저는 실제로 지금도 장기현들분들은 대면에서 주위에 있는 공원이나 트랙에서 제가 붙어서 컨디셔닝을 해주면서 이제 기록을 측정하고 임상 기록을 최대한 통계값을 만들어요. 회원님에 맞춘. 그래서 양극화 훈련이라는 거를 이 이론을 완전 정답적인 정석을 회원들께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양극화 훈련이라는 거를 약간 겨냥한, 실질적으로 양극화 훈련은 약간 부족한 근접한 운동 방식을 저강도, 이분에 해당하는 저강도와 어느 정도 가능한 고강도 영역을 섞어서, 그러면 당연히 그 영역이 생겼으면 중강도가 존재하게 되는데 중강도를 초반 사이클에서는 배제를 해요. 그래서 저강도, 고강도 일정이 가능할 때 해놓고 나중에 업무 스케줄에 바꿔서 했을 때는 제가 개인 운동을 지도를 해드릴 때는 영역을 정해놓지 않고 시간만 지정해서 그 시간에서 내가 가능한, 땀이 아니라 저희가 그 혼자서 개인 운동 하실 때 확인해야 되는 거는 호흡수를 저희가 인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그 양극화 운동이라는 그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이론이 있고, 사실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고, 아직 그게 어떤 로직을 가지고 이 운동을 어떤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듣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르는 어떤 정보를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고 계시니까 일단 들어보고 나서 이런 회원님한테 이게 좀 맞겠다, 이런 회원님한테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를 이제 알아야 적재적소에 쓸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지금 잘 풀어 설명해주고 계신 과정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리안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좀 허점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게 맞을 수도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정보를 저희 입장에서 전달을 다 받은 다음에 그런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런 케이스 회원님이 이 회원님한테 이거를 적용을 해도 괜찮을까라든가, 아니면 이 회원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우선은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정보를 저희한테 좀 전달하기 조금 시간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그걸 다 받아들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리안 선생님은 이걸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저희는 그러면 중간에 지금 판단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우선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이러니까 또 그걸 했을 때 메일로 또는 끝나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 제가 이 파트는 빠르게 제가 파악을 해보고, 저사람 테스트가 대체 그 임상으로 관찰했을 때 밀리몰이라는 표현을 제 용어 그냥 단위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영역에서 급격하게 저사량 수치가 증가하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영역 이전에 운동을 진행하는 게,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는 게 저 유산소적인 회복 능력과 지방 대사를 지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은 만약에 실질적인 대학 측정식을 할 수가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보수적인 관점 안에서의 영역에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돼요. 자, 이건 요약된 내용 보면 아까 다룬 내용이 이런 20명 정도의 운동을 지도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지도를 하니 실질적으로 회복 능력도 당연히 향상을 했고요. 재학습 능력, 그리고 이건 예시인데 젖산염 역시 테스트의 결과값을 봤을 때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때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는 영역에서 제 지배되고 대사를 운동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치를 보고, 여기서 저희가 관찰해야 되는 건 피크 포인트입니다. 변하는 과정과 아까 보시면 여기서 회복 능력이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파트부터는 이제 저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을 딜레마라긴 그렇고요. 이 논쟁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운동 순서에 대해서 가령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지도를 할 때 무엇을 먼저 하는가의 논쟁이 항상 많은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때에 따라 다르지만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재활적인 개념에서 중요하겠지만 일반인 건강한 사람을 지도할 때는 이게 대체 무슨 결과냐, 삼두근 운동에 진행을 하는 거에 앞서서 이제 이 해부를 약간 생검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 사이클링 머신의 운동을 고강도로 하고 나서 삼두근 운동을 하니 이 삼두근 단백질 합성 능력이 좀 더 증진이 했다. 그럼 이렇게만 봤을 때 이게 저희가 결과값이 여러 명의 운동을 지도를 했기 때문에 꼭 근력 운동 먼저 하고 유산적인 거 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초반에 나왔던 고강도적인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전혀 다른 부위가 되지만 전신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팔 교보된 내용에 확인해보고, 자 그럼 이게 매출이랑 관련있는 건데 하체 비만형 회원님들이 많으시고 어떻게 해야 하체를 빼고 싶고 또 둥근이라 표현은 그렇죠. 엉덩이가 더 돋보일 만한 운동을 지도를 할 때 내가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 그럼 공통점이 저는 이걸 미리 봤을 때 청소년기의 비만 내지 운동 부족, 그러면 이 세포의 패턴이 고착화되죠. 그 지방세포라는 게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운동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최대한 이거를 돌려놓을 수가 있는가? 그죠? 또 이거예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희가 답하죠. 운동하면 오히려 커지는 게 아니라 유지되면서 근력이 증가하거나 줄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설명을 더 늘려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하에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봤을 때 여기 파트에서는 생리학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파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용되던 근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이런 대근육근의 개입률, 그쵸? 활용률을 좀 부담이 적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미세한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럼 협력근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실질적인 체중 감량이지만 그럼 근력 운동 파트로 들어갔을 때는 세부적으로는 협력근 강화를 도와주셔야 돼요. 회원님들께서 둥근 위주로 미적인 것도 원하시지만 그러면 미적인 걸 가장한 프로그램은 이거는 엉덩이 크는 거라고 하고, 물론 같이 크긴 하죠. 협력근을 같이 키워줄 수 있으면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둔근이 얇아지고 싶을 때 협력근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 파트 그러면 파트죠.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딱 질문하신 거에 전제가 깔리게 되는데 특정 부위군에 국한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허벅지라고 표현해봤는데 가장 큰 근육 내지 어느 정도 큰 근육, 허벅지와 엉덩이 이런 라인에서는 효과가 진짜 미치적으로 나오지만 작은 거, 삼두근 팔뚝살에서는 이런 영역이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답변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빠르게 지나가 보면 아까 돌아봤을 때 답변을 좀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는 그렇죠. 적어도 3문장 이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현장에서 이렇게 하긴 못하겠지만 근거는 가지고, 또는 저희가 꼭 회원님들끼리 다룬 게 아니라 앞으로의 후임 코치들을 위해서 후임 코치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냥 큰다 안 큰다 이게 아니라 왜 클 것이다 답변을 해주고 결과를 봤을 때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스트랩의 사용이 당장의 볼륨은 증가하지만 전완근이랑 크기가 엄청 크진 않으면서도 효과가 갈리게 돼요. 피로 경감의 효과가 있고 1년 이상, 제가 사견을 내린 건 상급자에게는 적용사항이 적어지고 초급자에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건 선생님께서 너무 전문적일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걸로는 OT에서 효과를 본다면, 초기 사이클에서 효과를 본다면, 생리학적인 걸 수업 중에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는 실질적인 연장 결제율이 앞으로 100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생리학적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답변도 다른 코치분들과
어떤 영역이 겹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강의를 진행할 때도 서로 어떤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고 이 논쟁거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항상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했을 때 허리가 두꺼워진다는 표현 질문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럼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이건 안 봐요. 그렇죠. 근데 혜연님께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막 되게 막 유치한 생각 같은 거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 물어보지도 못할 거 그럼 그냥 재미로만 봤을 때 당연히 부위를 국한해 보면 커진다는 표현이 볼륨이 저희가 실제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장 근접한 결과는 그냥 근육의 횡단 면적 또 그것도 그냥 허리 주변 보조 근육의 횡단 면적만 넓어질 뿐이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커진다는 개념은 그렇죠. 그래서 이 파트도 이건 제가 공개를 해놨는데 미리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네 문장을 정리하는 것이지 공부를 할 때 세네 문장만 알고 그거를 말씀드렸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간 관계상 어떤 자세한 질문이나 어떤 이런 논쟁거리 같은 거는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서 근거까지 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어를 모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선수 트레이닝과 재활 프로토콜을 맡았는데 일단 권준기 강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쪽으로 엄청 파고들어서 설명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강의 다룰 주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약간 너무 이렇게 보다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선생님께 좀 얘기하고 왜냐면 운동이라는 게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선수들이 특히 이제 축구 선수나 미식축구 선수, 야구 선수, 뭐 테니스 선수들 보면 이제 손상도가 크잖아요. 네. 그럼 스포츠 상해 이제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제 개인적인 원인이 있고 환경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 원인을 보면 또 준비 운동의 부족과 뭐 체력의 부주의, 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역량에 따른 그런 부주의, 또 스포츠 환경적인 원인을 보면 또 스포츠 활동 중에 상해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스포츠 상해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타박상, 찰과상, 염좌, 골절, 뭐 근육통, 자상 등 있는데 또 이런 거는 또 약간 의무 트레이너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서적으로도 많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고 이것도 외우시면 또 좋거든요.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능해봐 선생님들 워낙 잘 아시고 한데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저희 이제 스카플라 견갑의 그 움직임 보면 엘리베이션이 있고 뭐 디프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프로텍션이 있고 리트렉션이 있고 뭐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로드 노션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엘리베이션부터 한번 그 엘리베이션 할 때 사용되는 근육들이 살펴볼 건데 네 가지 근육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상부 승모근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근. 맞아요. 리베이럴 하고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재밌게 좀 하고 싶어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엘리베이션만. 엘리베이션 할 때 사용되는 근육. 네. 올림할 때 일단 어펄이랑 리베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롬보이드 메이저랑 마이너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프레션 할 때 사용되는 근육 혹시 아시는 분? 내림할 때 사용되는 근육. 하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광배근. 맞아요. 맞습니다. 광배근. 네. 레티스머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거근도 사실 저는 개입이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전거근. 네, 전거근도 전거근인데 팩체리스 마이너, 소형근이나 이제 서클레비어스 여기. 왜냐하면 이 소형근이나 이런 근육들은 또
일단 그 견갑에 그 견갑 상한 리듬 있잖아요. 네, 기능해보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 또 견갑에 또 움직임을 관여하는 게 크레이비클이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이 크레이비클에서 이 견갑에 사실 이제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크레이비클이 이제 작용하지 않으면 이 견갑도 움직임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스카플라가 뭐 움직임 제한이 있다 해서 스카플라만 볼 게 아니라 이 크레이비클이 어떻게 각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다 보거든요,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텍션 할 때 사용되는 근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저는 냈을 때 그냥 전거근도 있을 거고. 전국은 맞아요. 맞아요. 스레테스.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 던지면 안 되나요? 던져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 자유롭게 어차피 한 건데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이제 흉추편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상대적인 위치는 디프레션 되잖아요. 그러면 흉추편에서 관여하는 근육도 디프레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흉추편에서 네. 가는 게 디프레션. 네, 그러니까 낙엽 하강에 상대적인 낙엽 하강 위치를 만들 때 견갑 안정화시킬 때 쓸 수 있는데 그럼 흉추편을 쓰는 근육들은 흉추편을 쓰는 근육들은 약간 전인이 상승은 전인을 동반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뭐 네. 그런 관점에서 뭐 근육을 다 나열해야 되냐? 네. 아니면 정말 그냥 프로트랙션을 했을 때 전 컨센트릭 되는 근육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전자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한 가지로만 네. 딱 보고. 네. 그리고 리트랙션 네. 하는 근육 혹시 리트랙션은 또 미드트랩? 그 뒤에 후인 하는 근육도 사용되는 근육이 있는데 이것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중부 롬보이드하고 다. 맞아요. 네. 롬보이드스 받고 중부 중부. 받고 또 로월도 받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있으니까 또 어버드 로테이션 전국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전국은 맞아요. 공통적으로 사용되시고. 하부 승모근, 맞습니다. 네. 상부 승모근. 맞습니다. 그리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 광배근 광배근하고 강백은 그다음 하부 또 하부. 삼성. 저도 그럴 것 같았었는데 맞아요. 하부 맞고 그다음 뭐 팩체스 마이너 또 관여가 된다고 합니다. 또 롬보이드스 메이저랑 롬보이드 마이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근육을 제가 왜 설명하는 거냐면 제가 사실 이제 이거를 제가 카셉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뭐 나즘이나 뭐 생체는 다 있으시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는 거가 알려져 있고 CS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만 해서 회원들 티칭했을 때랑 카셉이나 건능사를 이렇게 접근해서 취득을 하고 티칭했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나즘 같은 CPT 같은 경우는 뭐 스쿼트 평가 해서 뭐 11자를 해서 뭐 그런 오버헤드 스쿼트 그런 거 따지잖아요. 거기서 또 알 수 있는 뭐 트레드밀 검사했을 때 딱 뒤에서 봤을 때 어디가 틀어졌고 뭐 어디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알려줘요. 나즘에서는. 근데 기능해봤자 이런 깊숙하게 알려주는 거는 약간 좀 저도 카셉이나 이런 변호사 좀 그런 거 연수 가거나 취득하고 나서 좀 깊게 알게 되고 나서 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티칭 하니까 확실히 매출도 매출이고 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능해박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경들이 이렇게 가시별로 있잖아요. 일단 여기가 이제 목에서부터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타고 들어갔는데 일단 여기 슈퍼러 트렁크랑 이제 미들 트렁크랑 이제 인프러 트렁크 이 세 가지로 좀 크게 좀 분배해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가지가 정말 많아요. 신경들 너무 많고. 근데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시간 길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포인트별로만 딱 이렇게 딱 짚어도 그래도 어느 가지가 어느 쪽으로 좀 사용되는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슈퍼러 트렁크 여기에서 보면 여기 서크레비어스 M이 있고 여기 수프라 스카플라 널버스가 있는데 특히 수프라 스카플라 널버스가 어디로 빠지냐면 이 견갑골의 그 뒤쪽 후면 신경에 이쪽 붙어요. D신경이. 네. 그래서 이 D신경을 붙어서 말씀하신 엘리베이션, 뭐 다운워드 로테이션 이런 거에 관여를 하거든요. 이 신경이.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관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엘리베이션이랑 뭐 다운 로테이션 이렇게 사용되는 근육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공통적인 부분이 또 롬보이드 메이저나 마이너 이 신경들이 또 사용되는 그 작용된 근육들이 또 이것도 그 기능 해부학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분들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게 근육들이. 그리고 밑에 보면 바이세스 그 쇼트헤드랑 롱헤드가 있는데 이것도 플렉션을 좀 작용하는 근육들이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요걸 신경이나 쓰고 나서는 이거는 제가 왜 보여준 거냐면 뒤에 영상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기 위한 그 자료거든요. 이건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혹시 그 수기요법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트에서 제압하거나 뭐 이럴 때? 없으세요? 일단 저는 이제 수기요법을 좀 자주 사용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뭐 기구를 사용한 티칭이나 아니면 뭐 맨몸으로 사용된 기능 해부학적으로 좀 사용돼서 그런 티칭을 좀 자주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수기요법 하기 전이랑 그 하고 나서 그 티칭한 거 확실히 좀 회원들 느꼈을 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다 오시피탈 널버스 그 여기 후두학은 신경들이나 이런 건 뒤쪽 목 쪽에 그 신경들 정말 많은데 특히 머슬 스핀들이라고 좀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금방주. 네, 금방추가 여기 보면 이쪽 뒤통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 어리 그 신경 이 근육들이 그 강배근이 그 대근육이잖아요. 강배근의 머슬 스핀들보다 이게 뒤에 머리에 그 신경들이 그 사용되는 이 근육들이 그 머슬 스핀들이 더 400배 더 이상이 더 많다고 해요. 머슬 스핀들이. 네. 이것도 논문 자료도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그리고 옆에 보면 크레이베컬과 아크리미오 뭐 벌사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글자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벌사 활액 낭염 이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손상됐을 때 특히 로테이터 커프나 인핀즈먼트도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그럴 경우에 뭐 슬랩 병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스페셜 테스트라고 들어보신 분 계셨을까요? 있을까요? 네, 스페셜 테스트. 특히 이제 슬랩 병변 그 환자나 회원들이나 고객들이 이제 만약 왔을 때 그 슬랩 병변을 테스트하기 위한 니 테스트 딱 이것만 테스트할 게 아니라 또 여기와 손상돼서 쉽게 말하면 슬랩 병변이 있는 게 아니라 슬랩 병변이 손상되었어도 로테이터 커프나 이런 다양하게 좀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왜냐면 어깨라는 그 부위는 정말 다양하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이학적 검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또 퍼즐 끼워 넣듯이 맞는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티칭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한마디로 슬랩 병변인 환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딱 슬랩 병변만 있으신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뭐 다른 쪽도 아프대요. 네, 그래가지고 뭘까 하다가 이제 팍스라는 차트를 보니까 슬랩 병변만 다 적혀 있긴 한데 일단 다른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요. 뭐 와킨스 테스트나 뭐 인프트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이 테스트에도 약간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놓고서 다시 한번 테스트 다 끼워 맞추는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더니 슬랩 병변만 있는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 로테이터 커프도 있더라고요. 약간. 네,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건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질문이요. 네. 그 뒤에 선생님 어떤 처치를 하셨고 어떤 추론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여기 파트에서 아니 아까 그 그 슬랩 병변 있으신 분이 네. 로테이터 커프까지 문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슬랩 병변 있으신 환자분이 네. 일단 슬랩 병변 있으니까 어깨 쪽이 아프시겠죠? 네. 찝히는 자꾸 뭐 뚝뚝 소리도 나고 뭐 찝히는 현상도 나고 막 딱딱거리는 그런 느낌도 난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일단은 뭐 제가 그거 듣고서 이제 답변을 해주니까 일단은 먼저서 일단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말만 들었을 때는 모르니까 일단은 해봐야 되니까 일단 앉혀놓고 뭐 니 테스트나 와킨스 테스트나 뭐 인프트 테스트나 여러 가지 좀 숄더에 관련한 테스트를 좀 다 해보고 이거를 제가 해본 거를 하나 다 쓰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다 쓰고 나서 그다음 뭐 슬랩 평면만이라고 해서 뭐 니 테스트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각도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테스트에도 각도 안 넣을 수 있거든요.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 체크를 일일이 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서 가는 거면 안 나온 테스트만 다시 빼요. 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제한되셨었고 그때 그 당시에 슬랩에서 슬랩 환자분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그 환경 뭐 스포츠 선수일 수도 있고 보통 슬랩은 네.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겪고 시작해요. 네, 맞아요. 야구 선수. 네, 그래서 네. 슬랩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일반인의 슬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스포츠 선수였는데 스포츠 그게 있는 건지 그리고 스포츠 특이성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써야 되는데 슬랩이 있어서 그 제한이 되고 있는 건지 근데 그게 어떤 기능들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기능이 제한이 걸려서 이제 그것들 복구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필드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스포츠 선수 중에 프로 스포츠 선수 중에서 야구 선수 종목은 야구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야구 선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투수다 보니까 네. 하도 이제 어깨에 자주 손상이 되잖아요. 투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투수 선수였고 일단 어깨가 아파서 왔고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소리 나가는 느낌이 나서 일단은 시술을 받고 일단 시술 후에는 다 저희 운동 처방한테 넘어오거든요. 네. 그 전문의한테 시술 받고 절대 넘어오는데 일단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빨리 이제 그 던지고 싶고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션이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런 기능 좀 제한되고 그리고 뭐 익스텐션 할 때도 좀 제한되고 그러니까 어깨 그런 기능들의 움직임 좀 제한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인터널 로테이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안 되고 근데 네.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이런 환자분이나 회원들이 보면 또 이제 어쨌든 원인은 슬랩 평면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안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 제한되고 다 제한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쌤은 어떻게 운동을 진행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능적인 제한이 있긴 하지만 결국 스포츠 선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야구 선수 접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슬랩을 가지고 생겼지만 이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필드로의 복귀가 결과적으로 재활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운동들을 시켜서 그래서 어떤 점진적인 부하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슬랩이 있었지만 다른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기능적인 이상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뭐 주 통증의 주 기전이 아니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기능 이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슬랩 자체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그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조치거든요. 네, 조치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신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션들 어떻게 진행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어떤 아웃풋이 나왔었는지.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다 했잖아요. 네. 근데 병원 저희 자체 시스템이 일단은 시술을 하고 나서 네. 조치를 먼저 받아요. 네. 받고 나서 저희한테 넘어요. 마지막에 운동 처방. 네. 그래서 저희는 30씩 쓰거든요. 조치를 30분, 일주일 30분. 아니 또 체외 충격파 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운동 처방 때문에 뭐 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때문에 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죠. 네. 어쨌든 결론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동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운동을 가르쳐 준 거는 일단은 밴드를 많이 사용했죠. 일단 뭐 튜빙 밴드나 이제 그 셋업 밴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어깨 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에 일단 제가 시술 시간에 다 알려줬거든요. 네, 지금 제가 뭐라 설명해도 이게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좀 그래가지고 이 지금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 제가 일단은 갖고 있고 시술 때 제가 좀 이따 그거 다 티칭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MR 사진인데 회전근개가 좀 파열 손상된 MR 사진인데 어디가 졌는지 혹시 파악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검은 색깔이 잠깐만. 왼쪽이 검은 색깔이 염증인 거였거든요. 왼쪽인가 앞면인가요? 다 앞면입니다. 아, 앞면이요. 네, 다 인테리어로 보시면 돼요. 예전에 여기 파열됐을 때 초음파 찍어본 적 있거든요. 네. 그때
선생님 그 비포 애프터 물어보시는 거 아니면은 맞아요.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뭐 회복된 게 회복된 거에 후라라는 건가 아니면 좋았던 사람?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그 뭐야? 그 손상되기 전 손상된 사진. 오른쪽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이쪽이요? 네. 혹시 그 이유 교모한 거에 좀 좁아 보여가지고 그냥. 맞아요. 굉장히 쉬운 그건데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긴 한데 그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맞고 또 그 이유가 또 여기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브리돌기가 있어요. 네. 그 회전근개 쪽에 어깨 쪽에. 근데 그게 사이사이에 인대가 있거든요. 원뿔 인대나 뭐 마름 인대나 이런 인대들이 있는데 이 인대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가 딱 끊어지면 이 휴머러스가 헤드가 올라와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가 좁아지고 그래서 이때도 사레레나 뭐 숄더 프레스 하면 더 손상이 되겠죠. 네. 일단은 정답은 맞고 혹시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염증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초음파로 찍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보이는 거 아닌가. 그냥. 맞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이승모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 이 영상 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 알아요. 알아요? 네. 오, 제가 축구 선수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거 항상 제가 영상 하나 보낼 건데 뭐야? 어떻게 하지? 안 그러지? 영상 오르드가 이 시간 유튜브 다시 볼까? 저거 뭐 이게 뭐지? 이거 인터넷 되면 지금 그 사람 그 아니 인터넷 목으로 떨어지고. 파울 당했나? 그래가지고 막 쓰러져서 이거 딱 클릭하면 나올 텐데. 편집사용 편집 사용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허용하는 게 아마 똑같네요. 콘텐츠 사용. 그거 안 달리고. 콘텐츠 사용. 아니면 컨텐츠 콘텐츠 사용. 아니면 됐다. 이러면 될 것 같아. 이 슬라이드 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유튜브 잠깐 켤 수 있어요? 네. 제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영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약간 저작권 걸려가지고 차라리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차라리 더 흥미롭고 괜찮아서. 저 뭐지 나 스포츠 감동 순간 뭐 클립 이런 거보다 나왔었는데. 저 감동 순간이야? 다 지금 그러니까 그 축구장에서 막 세브첸코 같은 애들이 혀 빼서 막 살려주고 막 그런 영상 모아주는 거에 나왔었어. 저 봤어. 옛날 시간 어디를? 여기서 어디로 떨어진 거야? 뭐 시간이 이쪽 시간 나와. 이쪽 시간. 이거 한번 여기 있다. 프레임이 소리야? 이승모 승모근으로 떨어져가지고 일베야? 갑자기 미친 사람이. 처음부터 볼게요. 우와. 누구나무 소리 할줄 알았어. 다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처하는데 무서? 문제점을 좀 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뉴스잖아요. MB 뉴스. 근데 여기서 이제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그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목을 막 만지는 게 네, 제가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처음부터 한번 저희가 짚혀. 처음에 처음에 대가리 바로 그냥 잡고 흔들어 버리잖아. 경기가 급한데 빨리 소킹을 해야지. 여기서 여기서 자 처음에 저희가 자유롭게 한번 처음에 목부터 떨어지는 거 보셨죠? 네. 머리부터 헤드부터. 근데 이제 심정지가 온 거예요 지금 일단은. 네. 힘이었구나. 심정지가 왔고 그리고 혹시 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그 심정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응급처치나 이제 CPR 좀 CPR 있어. 있으세요? 저 있습니다. 교육 다 들으셨어요? 네. 네. 거기서도 그렇고 심정지나 이제 그런 응급 상황 조치 상황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 잘 알고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번 까먹었어. 일단 주변 물리고. 네, 맞아. 그런 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고 지금 보면 일단은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만. 그랬었고 자, 일단은 그 보면 의료진들이 다 오잖아요. 달려오잖아요. 근데 일단 좋았어요. 일단 다른 건 좋은데 CPR은 해야 되겠고 근데 일단 심정지 돼 있고 일단 넥부터 손상이 됐어요. 네. 넥 목이 손상이 되면 정말 다른 부위도 다른 부위인데 좀 큰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자 보시면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보면 이제 자 여기 보이죠? 맞아요. 다리 이게 다리를 털어주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다리를 들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태가 오면 일단은 그 움직임 최소화하라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다리 그 신경들 깨우려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근데 옆에 그 의료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환자 어떻게 살리려고 식병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계속 터져 여기. 이 사람 계속 터져요. 이거 뭐라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응급 앰뷸런스 너무 늦게 왔어요. 시간 보면 너무 딜레이 됐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다 맞고 계속 볼게요. 그래서 감독은 계속 당황해 하는 거죠 일단은. 계속 안 와요. 이런데 앰뷸런스 계속 안 와요. 근데 왔어요. 이제 왔고 딱 이 30초가 넘어가서 온 거예요. 네. 이 문제점도 있고 여기서 또 문제 보면 이게 또 뭐 제가 이렇게 뭐라 할 건 아니지만 딱 그래도 그런 응급 상황에 좀 이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런 구급차에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항상 그 사전에 응급 상황 전 항상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네. 근데 주차로 보면 상황. 행성 수술하시는 모습 있어요. 문 보시죠. 봤다가 네 이런 것도 조금 보셔도 되고 또 보면 또 핸드폰 플래시를 켜요. 또 계속 이렇게 CPR 계속 안 해. 맞아요. 이런 것도 문제점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의식이 들어왔다 이렇게 뉴스 나왔긴 한데 저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약간. 그래서 막 다리 털고 막 욕하고 그리고 이 특히 심정지나 이제 의식이 잃은 선수나 이렇게 환자들이나 특히 뭐 위급 상황 때 아니면 뭐 트레드밀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의식이 잃었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 이렇게 병원 다들 이송하잖아요. 특히 병원에서는 특히 이제 그 프레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빛 반사를 통해서 눈을 왜 확인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동공의 수축이. 맞아. 이게 빛을 그냥 딱 비치면 동공이 신기하게도 동태 눈처럼 그게 확 커지거든요. 그냥 바로. 그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핸드폰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게 거의 좀 맞아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 원인은 이제 목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에서 이제 축구 선수들 의식이 가끔 좀 잃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다 머리 충돌, 특히 ACL 많이 오잖아요. 네. 축구 선수. 근데 이런 목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잘못하면 또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뭐 기능성 트레이닝 될 때 유튜브에 쳐가지고 방출을 혹시 그 기능성 트레이닝도 좀 가르쳐 주시나요, 회원들한테? 뭐 많이 해봤었던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기능성 트레이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지금 보면 이제 어깨 관련된 이제 기능성 트레이닝 하는 건데, 워밍업 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보는 운동 하기 전에. 근데 굉장히 좀 오래 하시더라고요. 회전근개 계속 다 풀어주고, 보면 또 리스트까지 합해서 플렉션 시켜주고 익스텐저 시켜주고. 근데 결국 방출. 왜 방출이긴 한데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게 스포츠 선수들이 다 이제 거의 오면, 그러니까 제가 환자는 아니고 제가 트레이너 했을 때 그때 스포츠 선수들 이제 회원들 몇 명 이렇게 가르쳤는데 다들 기능성 트레이닝을 좀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시고 계시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일단 스포츠 선수잖아요. 제가 맡은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주제를 다룬 거고, 제가 제 회원님 중에서 청소년이긴 한데 이제 야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티칭을 해놓은 건데, 근데 헬스장에서 가르치기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할 수 있는데 공간 봐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밴드 묶어가지고 타자 하는 회원님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원하셨고 트레이닝 시켰는데 부모님도 훨씬 좋아하시고 제동력도 많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이제 야구 선수 말고도 축구 선수나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들. 저는 약간 어떻게 했냐면 이 선수들 상담할 때 항상 그 코치 있잖아요. 거기 학교 코치랑 연락 좀 교류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저는 이런 방법으로 티칭을 하는데 그쪽도 다르게 티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학교 선수들 있죠, 프로 선수들 티칭을 스쿼트나 뭐 대접 자세 보면 다 엉망이고, 물어보면 왜 이렇게 시켰냐, 다 코치님들이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다들 빠르게 하고, 네,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들 빠르게 하고 하니까 제가 이걸 처음에 이제 교류를 안 하고 그냥 제 방식대로 이렇게 알려줬다가 갑자기 거기 코치님한테 그런 연락이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잘 대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교류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교류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약간 서로 이렇게 트레이닝 방법도 알려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운동 또 그 스포츠 재활의 그 진행 단계가 있어요.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재활 단계가 있는데 최종적인 그 결론은 아까 앞서 말씀했다시피 복귀, 그다음에 그 복귀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그러겠죠. 목표를 보면 이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있는데 단기 목표는 관절 가동 회복기에서 신경 조절기, 근력 회복기, 근원적 훈련기, 심폐 지구력 유지기 여기까지가 단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장기 목표는 팀 복귀. 그래서 팀 복귀를 빼면 단기 목표고 팀 복귀까지 포함시키면 장기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스포츠 손상을 입으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들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바꿔서 이제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재활을. 그럼 무조건 이제 마지막에 저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운동 전문가로서 그거를 또 이제 티칭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셔야 되고 충분하시겠죠. 근데 키우셔야 되고 또 공부도 해셔야 되고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야 되고 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습 때 네, 네. 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엄청 집중도 하시고 안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연달아서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냥 좀 요점만 좀 간단하게 어차피 막 여러 가지 해봤자 생각나는 건 딱딱 포인트적인 거잖아요. 그냥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그 근골격계 질환 평가에 대해서 크게 처음부터 네. 아닌가? 하나가 슬라이드 하나가 더 나와가지고 엔터로 쳤더니 2000 네. 이걸로 했죠. 하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운동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트레이너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 어떤 이유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뭐 가르칠 때도 있고 뭐 그냥 좀 약간 그런 거지만 기본적인 거지만 일단 저는 세일즈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면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어디가 아프세요. 근데 어떤 질환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질환명을 모르고 그게 어떤 루틴으로 치료되고 있는 과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른다면 상담을 할 때 조금 뭔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거나 그런 거 모습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감을 얻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뭐 원인이나 증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다면 어떻게 상담을 할 때도 신뢰를 더 얻지 않을까. 네, 그런 세일즈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고관절 회복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대전자 활액낭염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한데 고관절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원인 증상 그리고 이학적 검사 및 진단에서 말씀드리고 뭐 치료에 의한 합병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관절 회복 구조예요. 네, 많죠. 요거는 이제 워낙 출중하신 선생님들이라서 잘 아실 거로 보고 그냥 포인트만 할게요. 이게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일리아 크레스트부, ASIS, AIS 있고 그리고 포사 있죠. 그리고 관절 와순이 있고 피머 헤드, 넥, 피머가 있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오늘 대전자 활액낭염이잖아요. 여기 크게 튀어나온 게 대전자, 그레이터 트로첸터고 이게 레서 트로첸터, 이건 소전자라고 합니다. 이거 폐쇄공에 뭐 동맥도 지나가고 막도 지나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이크롬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요거는 이제 다들 공부하셔서 아실 테지만 그 안테버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테버전 아시는 분 계세요? 피머의 각도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모르세요? 네. 뭐냐면은 이 피머랑 넥의 각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노멀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각도가 있는데 그게 8에서 15도예요. 8에서 15도인데 그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젠 그 앞으로 좀 나왔다고 해서 전경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익세시브라고 그래요. 과도한 전경이 됐다 그러고, 뒤로 난 거는 이제 레트로 버전이라고 해요. 안테 버전 말고 레트로, 그거는 후경. 그러니까 전경과 후경이 됐을 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임핑지먼트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원래 노멀 안테 버전에서 익세시브 안테 버전으로 딱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 골두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노멀에서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네네. 네, 혹시 그냥 이렇게 움직임이 잘 계속 걸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임핑지가 생길 수도 있다. 좋은 관점이고, 일단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포사가 있고 이렇게 쏙 들어가야 안에서 구름성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빠졌어요. 네. 빠지면은 이제 골두가 헤드의 앞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안정성이 어때요?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지죠. 네. 그러면은 사람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안정화를 찾으려고 보상작용으로 틀어버려요. 골반 이렇게 틀어버리죠.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안짱다리가 돼요. 네. 그래서 안짱다리인 사람들은 이게 각도가 안테 버전에 대한 보상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레트로 버전일 땐 또 어떻게 될까요? 반대겠죠. 뒤로 갔어요. 이게 뒤로 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불안정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돌리겠죠. 돌리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고관절의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그 보상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보행 시에, 그럼 만약에 보행 시에 이렇게 안짱다리라든지 바짱다리인 사람을 이렇게 걸으니까 회원님 그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무릎에 무리 가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테 버전에 대한 과정경이나 후경에 대한 지식을 모르겠을 때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테 버전인 사람이 안짱다리예요. 그러면 11자로 걸으세요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불안정한. 어떤 거요?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고관절. 네. 왜냐면은 본인이 이걸 안정하게 해서 이걸 안으로 이렇게 쑥 넣은 거잖아요. 네. 근데 회원님 11자로 걸으세요. 고관절에서 임핑지가 생기고 네. 안정화가 좀 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잘못된 티칭이라든지 그런 보행 습관에 대해서 교정을 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고, 질문을 하나 더 네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지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또 바짱다리로 되면은 외측이라든지 이런데 그 리가먼트라든지 아니면 반월상 연골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강해주는, 이거를 돌려놔서 억지로 돌려놔서 안에서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안정화 운동이라든지 2차적인 질환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중둔근을 강화해서 보행 시에 무릎보다는 중둔근에 조금 더 부하나 이런 거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이렇게 돌려놓기보다. 그러면 이제 회원님한테는 일상생활에서 회원님이 그럼 저는 이렇게 발을 11자로 걸으려고 하면 돼요? 네. 라고 했을 때 네. 그냥 편하게 걸으시는 게 더 낫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젠 요거 안테 버전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정확한 좀 더 검진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피모의 길이라든지 발버스나 바로스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전근의 약화로 안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죠. 이렇게 느슨해진 상태에서는 내전근 강화시켜서 살짝 돌려놓으면은 11자로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조적인 문제죠. 네. 구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죠. 의료적으로 정확한 그런 게 나온다면 하는 거니까 억지로 그냥 저희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돌려놓는 것보다는 더 디테일한 좀 검사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육은 고관절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는 내전근부터 그라실리스부터 박근 다 있잖아요. 중둔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근육, 요거 심부 근육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은 고관절의 안정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만 가져왔고요. 그거는 고관절 외회전, 기능들은 다 비슷해요. 회전과 고관절의 안정성을 기여하는 거고, 이상근, 상상자근, 뇌폐쇄근, 하상자근, 외폐쇄근 다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앞 글자가 따라서 P, GO, Q니까 P, 고고, Q 이렇게 외우셔도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런 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다 아시니까. 오늘은 주제가 대전자 활액낭염이에요. 대전자 활액낭염은 뭐냐면 정의는 엉덩이 옆에 툭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대전자예요.
그 뼈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질환을 얘기하고요. 두 개의 대활액낭과 하나의 소활액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활액낭의 역할은 아실까요? 그냥 쉽게 저희가 어디든 활액낭이 있잖아요. 어깨도 활액낭염 많이 들어보셨죠? 역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잘 움직이고. 맞아요. 마찰 이 근육과 근육 사이 활액낭이 없으면은 좀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완충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과도한 부하가 왔을 때 근육 사이에서 그런 완충 역할도 있을 수 있겠고요. 활액이잖아요. 그 안에 뭐 그 액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완충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고 이게 대전자 활액낭이에요. 그리고 요게 대전자 활액낭 중에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고 이게 소활액낭. 보면은 이게 대둔근이에요. 맥시무스고 이게 메디우스, 뭐 미니머스거든요. 그러니까 대둔근과 중둔근 사이에 대활액낭, 그리고 중둔근과 소둔근 사이에 뭐 대활액낭, 그리고 그레이터 트로센터랑 소둔근 사이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하가 오더라도 여기서 완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완충 작용을 잘해요. 근육의 기능이 수축 이완이 잘 될 때. 근데 만약에 과도하게 썼어요. 그러면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이 안 되겠죠. 네. 그 안에서 꼬인 상태에서 유착도 있고 어디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길이가 짧아지니까 둔근과 그 둔근 사이에서 마찰이 더 심해지죠. 그러다 보면 얘가 버틸 수 있는 부하가 더 모자라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자, 증상으로는 허벅지 외측의 통증, 그리고 급성기, 갑자기 생겼을 때는 날카로운 통증이 있고요. 만성기에는 이제 광범위한 통증, 넓게 퍼지고요. 그리고 가끔 무릎 아래까지 방사되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 그리고 밤에는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울 때 통증이 발생하고 오래 걷거나 쭈그려 앉을 때 나 아니면 계단 오를 때 그때 많이 쓰거든요. 둔근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속도 괜찮으세요? 네. 또 원인은 당연 어떤 근골격계 질환이든 과사용이 문제죠. 많이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이런 문제인데 축구, 하키, 육상처럼 갑자기 방향 전환하거나 체중 지지가 많은 종목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주변 근육과의 마찰, 아까 말씀드렸죠. 대전자와 대둔근 사이의 마찰로 인한 염증.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거 장경인대 단축. 장경인대 많이 폼롤러 여기 많이 풀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장경인대가 여기 그 ASIS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경고를 가서 붙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사용하게 하면 타이트해지잖아요. 타이트해져 이 지나가는 길이 대전자에 걸쳐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전자를 지나가거든요. 타이트해졌을 때, 느슨했을 때는 대전자하고 마찰이 없어요. 근데 타이트해졌을 때 마찰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걸 이제 스냅핑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찰. 그리고 이제 진단을 내리려면 검사를 하잖아요. 이학적 검사는 허벅지 상부와 대전자 접합부의 앞통 이쪽 측면을 눌렀을 때 앞통이 있으면은 그걸 의심할 수 있고, 환측 아픈 쪽에 고관절에 저항을 가면서 외장.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셜 테스트죠. 이렇게 MMT 테스트랑 비슷해요. 근력 테스트랑. 근데 이거는 관점은 통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정상. 이거는 이제 OS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기능적 제한, 보행이 제한돼요. 걷다가 보행이 제한되고 보행 거리랑 운동에 대한 내성이 감소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의학적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있어요. 엑스레이, 뼈 스캔, 자기공명 영상, MRI죠. 혈액 검사가 있고요. X선에서는 대전자가 고르지 못하거나 대전자 주위에 석회가 이렇게 보여요. 엑스레이까지만 봐도 석회가 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뼈 스캔, 핵물질. 이게 아까 전에 그 활액낭이니까 핵물질이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디스크, 섬유론 안에 있는 핵물질처럼 그런 거에 대한 흡착이 증가하는 모습을 뼈 스캔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MRI 주변에 이제 염증 물질을 관찰할 수 있고요. 하얗게.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는 급성 반응물질 ESR하고 CRP가 있는데, 이 중에서 CRP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평소에 스트레스만 좀 많이 나와도 확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피로도 좀 피곤하면은 또 하기 때문에 CRP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걸 의심할 수는 없고, ESR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또 이게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의 수치를 조금 더 많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자체는 진단을 내리는 그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대전자 MRI 사진이거든요. 그 앞에서 봤을 때 여기 대전자죠. 피머 헤드고 대전자 끝에 완전 딱 관찰 소견이 보이죠. 이거도 앞쪽에서 봤을 때 여기 딱 대전자 부분에 하얗게 보이죠. 이건 위에서 단면이에요. 이게 근육이고 대퇴근. 그리고 옆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소견이 보입니다. 자, 감별 진단. 자, 감별 진단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어떤 거 같으세요? 감별 진단은? 단어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감별 진단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했을 때 네. 바로 대전자 혈액낭염이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기 아픈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한 질환을 증상이 비슷한 다른 질병과 구분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교랑 검토를 하고 비슷한 질환이지만 어떤 점은 또 다르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조해 봤을 때 대전자 혈액낭염이구나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다리 길이의 불일치. 이따 실습에서 이거 측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스콜리시스도 있고 뭐 IT 밴드 신드롬도 있고 외전근대 인대염도 있고요. 고관절 쪽에 무혈성 괴사. 요거는 진짜 무서운 질병이죠. 이거 하면은 위험하고, 그리고 요추 쪽에 신경근병증도 있고요. 지각 이상성 대퇴신경통. 종양의 원발성이나 전이성으로 나타나는데 뭐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 지각 이상성 대퇴신경통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정형외과적인 것보다 신경외과적인 소견이에요. 허벅지 측면 쪽으로 찌르는 듯한 막 바늘로 찌르는 통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이 그 대퇴피신경이라는 게 지나가는데 거기를 압박했을 때 그런 증상이 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옷을 입거나 그러면은 발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적인 질환보다는 이제 신경외과적인 질환이라는 거. 근데 그거랑 대혈액낭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위치의 차이가 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걸로 하면 감별 진단을 해서 내리면 되고요. 치료 초기에는 이제 비만인 경우 이건 마찬가지죠. 다들 살 빼세요. 체중 감량 중재를 해야 되고 NSAID는 이제 논스테로이드성 약물 주사, kok스토 억제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그 환부에다 직접 주사를 해요. 혈액낭 자체에다가. 그래서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키고요. 아이스는 당연히 아시죠? 그 스웰링이라든지 뭐 그런 걸 완화시키는 초기에 많이 쓰고요. 만성이 되면 이제 온찜질로 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재활은 이제 중둔근 근력 강화 아시죠? 메디우스 근력 강화, SR, 사이드 SR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둔근하고 장경인들 신장시켜야 되겠죠. 이게 다 과사용으로 해서 짧아져서 스냅핑 때문에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움직임 개선, 통증 완화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표충혈 치료 같은 거는 뭐 핫팩이라든지 겉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이나 아급성에는 좋아요. 근데 이제 급성에는 쓰지 않죠. 왜냐하면 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급성에는 안 쓴다는 거. 그리고 초음파나 근저해성 같은 경우는 효과 검증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악화 감염성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서 처방받아야 될 것 같고, 양쪽 다리 길이가 2cm 이상 차이 나면 신발 뒷급을 높여주고 구두창을 대서 교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해요. 저희도 뭐 운동할 때 점진적으로 하죠. 처음부터 막 무거운 거 안 들잖아요. 그것처럼 교정도 처음에 2cm가 차이 나면 그 2cm의 8분의 1만 높여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2분의 1, 그러니까 1cm겠죠? 1cm까지만, 그리고 실제 다리 길이의 차이의 50% 이내로 제한을 해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거는 골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틸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2cm 딱 껴버리게 되면은 원인 제거가 안 되죠. 이 상태에서 계속 비정상적인 골반의 사용을 스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이유는 이게 교정을 안 하게 되면 더 많은 부하가